부모를 끝까지 모신 사람이 왜 본인의 인생은 없는 걸까요? 왜 항상 가장 가난해질까요? 이 질문은 칭찬이 아니라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효자를 떠올리면 따뜻한 결말을 기대하죠.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담이 아닙니다. 어느 집에서나 조용히 반복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누군가의 선택이 어떻게 당연함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당연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밀어붙였는지에 대한 기록에 가깝습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야 비로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민수입니다. 나이는 52살이에요. 중소기업에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죠. 눈에 띄는 성공은 없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민수는 지금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80, 어머니는 78이죠. 이 나이가 되도록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선택은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민수를 보면 늘 말해요. 그래도 부모를 모신다며 참 대단하다고요. 하지만 민수의 하루는 그 칭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의 하루는 새벽 6시 어머니의 혈압약으로 시작돼요. 식전에 드셔야 하는 약, 식후에 드셔야 하는 약, 색깔도 모양도 다른 6가지 약을 시간에 맞춰 챙겨드려야 하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버지의 보청기 배터리를 확인합니다. 병원 예약은 핸드폰 메모장에 다음 주 목요일 오전 9시 정형외과, 다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안과검진이에요. 회사 일은 그 다음입니다. 민수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어요. 형은 4살 위, 자영업을 하고 있죠. 누나는 2살 위, 결혼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형과 누나는 부모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설날과 추석에는 꼭 오죠. 아버지 생신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같은 말을 해요. 요즘 장사가 안 된다거나 애들 학원비가 만만치 않다거나 남편이 허리를 다쳤다고요. 그 말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의 끝에는 항상 민수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연로해지기 시작했을 때 처음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었죠. 그 자리에 형과 누나 그리고 민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때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다고요. 그 말은 결심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민수는 선택한 사람이 되었고 형과 누나는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두가 도와주는 분위기였어요. 형은 가끔 들렀고 누나는 반찬을 보내왔죠. 부모도 민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민수도 괜찮았어요. 아직은 견딜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도움은 줄어들고 부탁은 늘어났어요. 그 변화는 아주 서서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형의 방문은 행사가 되었어요. 생신, 명절, 중요한 날에만 나타났죠. 누나는 전화로 상황을 묻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말했어요. 다들 사정이 있다며 괜히 말 꺼내서 사이 틀어지지 말자고요. 그 말은 평화를 위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민수 한 사람의 침묵 위에 놓여 있었어요. 민수는 점점 혼자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머니 무릎 MRI 찍을 병원, 아버지 백내장 수술 날짜, 요양보호사 면접 일정, 장기 요양 등급 신청 서류, 건강보험공단 방문, 모두 민수 몫이었죠. 부모는 늘 말했습니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그 말은 고마움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전제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민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핸드폰은 진동으로 계속 울렸어요. 점심시간에는 약국에 들려 혈압약과 당뇨약을 타와야 했죠. 퇴근 후에는 마트에서 저염식품과 소화 잘 되는 재료를 골라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어요. 그래도 부모님 계신 게 복 아니냐고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쉬운 선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도 민수는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형제들도 언젠가는 도와줄 거라고요. 부모도 알아줄 거라고요. 하지만 이 믿음은 곧 첫 번째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민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는 큰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아주 사소한 일에서 조금씩 드러났죠. 어느 날 민수가 회사 회의 중일 때였어요. 어머니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약 어디 뒀어? 혼자 있으니 불안해. 빨리 와. 연속으로 3통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말했어요. 형한테 전화했다가 엄마 나 손님 있어. 딱 끊더라며. 역시 너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 말은 사실을 전달하는 말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역할을 다시 확인시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모의 연락은 더 잦아졌어요. 민수야 TV 리모컨이 안 돼. 민수야 보일러 온도 좀. 민수야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지? 하루에도 10통이 넘는 카카오톡과 전화였죠. 대부분은 급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받았습니다. 한 번 받지 않았을 때 어머니가 119에 전화하려 했던 기억 때문이었어요. 이 불안은 부모의 것이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민수의 몫이 되었습니다. 형제들과의 통화는 항상 비슷하게 끝났어요. 형에게 전화하면 야 미안 지금 배달 중이야. 누나에게 전화하면 민수야 나도 지금 애들 때문에. 상황을 설명하면 형은 한숨을 쉬었고 누나는 공감하는 말을 했죠. 힘들겠다. 정말 고맙다. 우리 민수밖에 없어.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네가 제일 잘하잖아. 네가 있으니 다행이다. 조금만 더 부탁한다는 말이었어요. 부모도 자신들이 민수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가끔 미안하다. 네가 고생이 많지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네가 있어서 집이 돌아간다 말하곤 했죠. 하지만 그 말들은 상황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수가 저녁 약속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래도 8시 전에는 들어와야지.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라며 집이 멈출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조차 3번 중 2번은 취소하게 되었어요. 민수에게도 가정이 있었어요.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죠. 하지만 집안에서는 늘 부모의 일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시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들 학부모 상담 날짜 기억하고 있어요?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 병원 날짜는 기억해도 아들 학교 일정은 까먹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부모의 얼굴과 형제들의 말과 아내의 표정이 겹쳐 떠올랐죠. 휴대폰 알림음이 또 울렸습니다. 밤 11시. 어머니였어요. 잠이 안 와.
수면제 어디 뒀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기에는 모두가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새벽 5시,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가서 아버지를 부축해 응급실로 갔어요. 형과 누나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죠. 아, 큰일이네. 내가 낮에 갈게 라고 형에게 답장이 왔고, 민수 혼자 힘들겠다. 연락해 라고 누나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형이 잠깐 들렀다가 괜찮으시네. 다행이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민수는 바로 집수리를 시작했어요. 낙상 위험 때문에 집에 안전바를 설치했고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죠. 침대 높이도 낮은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비용은 민수가 카드로 결제했어요. 나중에 형제들한테 나눠달라고 했지만 형은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누나는 다음 달에 보낼게 라고 말했고 결국 흐지부지 되었죠. 그 구조는 누가 만들었다기보다 모두가 편해지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굳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민수의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상사는 걱정된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죠. 민수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민수는 웃으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은 전날 밤 어머니가 가슴이 답답하다며 새벽 2시에 응급실에 다녀온 다음 날이었어요. 검사 결과는 소화불량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바뀌는 건 없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의 삶은 조금씩 자기 자리를 잃어갔어요. 주말 등산 모임, 한 달에 한 번 하던 대학 동기 술자리, 분기마다 보던 고등학교 친구들 모두 끊겼죠. 다음에 보자. 미안. 집에 일이 생겨서. 그 말을 반복하다 보니 연락 자체가 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 자리는 부모의 병원 일정과 형제들의 부재로 채워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수는 몰랐어요. 이 구조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요. 그 무렵 민수에게도 아주 작은 희망이 생겨요. 회사에서 근무 조정을 검토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상사는 말했습니다. 민수 씨, 재택근무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요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서.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상황을 눈치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회사에서 제가 좀 무리하는 것 같다고 하네요. 형이나 누나랑 병원 동행이나 주말 돌봄 같은 거 조금 나눠서 하면 어떨까요? 그 말은 요구가 아니라 부탁에 가까웠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갑자기 왜 그래?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은 장사가 안 된다잖아. 누나는 애들 때문에 바쁘고 그 사정도 생각해야지. 괜히 말 꺼냈다가 명절 때 분위기만 어색해지면 어떡해. 그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민수에게는 지금까지의 선택을 되돌릴 수 없다는 확인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뒤 형제들과의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민수는 이번에도 상황을 설명했어요. 몸이 조금 힘들고 회사도 쉽지 않다고요. 형은 한참을 듣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죠. 지금 와서 역할을 바꾸면 더 복잡해진다는 이야기였어요. 누나는 공감하는 말은 했지만
아이들 문제를 이유로 선뜻 나서지 않았죠. 그 통화가 끝났을 때 민수는 알았습니다. 이런 기대가 너무 늦게 나왔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로 민수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부모 앞에서도 형제들 앞에서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이미 한 번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용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용기는 아무 일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예전과 같은 역할을 묵묵히 이어갔죠. 부모는 민수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아니면 느끼지 않으려 했을지도 모르죠. 어머니는 여전히 사소한 일로 민수를 불렀고 아버지는 체면을 이유로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어요. 형제들도 특별한 변화는 없었죠. 다만 민수가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움직여주니 모두가 조금 더 편해졌을 뿐이에요. 그 편안함은 민수의 마음을 완전히 비워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아내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어요. 예전보다 말이 없고 웃는 횟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당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아요. 그 말에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이 상황이 끝이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 질문은 곧바로 답을 주지 않았어요. 다만 민수의 행동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죠. 이전처럼 모든 일을 앞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비슷했죠. 지금은 어렵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들은 민수에게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민수는 깨달아요. 이 집안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은 임시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비워두면 안 되는 자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에 가까웠어요. 가슴이 조금씩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그 압박은 도망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부모는 방에 계셨고 집안은 조용했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계속 가면 자신은 언젠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이 장면은 아직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민수의 첫 번째 붕괴였습니다. 그 이후로 민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니, 설명이라는 행위 자체를 포기했죠. 부모가 무엇을 요구해도, 형제들이 어떤 말을 해도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맞다거나 괜찮다거나 해볼게요. 그런 말들 뿐이었어요. 그 태도는 갈등을 줄였지만 민수를 더 빠르게 소모시키고 있었죠. 아무도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민수가 예전보다 순해졌다고 생각했어요. 말대꾸도 없고 불평도 없고 늘 먼저 움직이니까요. 어머니는 이웃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막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민수에게 모든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굳이 짚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연락은 줄었고 필요할 때만 짧게 통화했죠. 민수가 알아서 처리해주니 굳이 관여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형제들 사이에서 부모 이야기는 민수 이야기와 같은 의미가 되어 있었죠. 그 구조는 너무 자연스럽게 굳어졌고 누구도 그게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하루는 정해진 순서로 반복됐어요. 회사, 집, 부모 병원,
다시 집. 중간에 쉴 틈은 없었죠. 주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가끔 들렀다가 금세 돌아갔고 남은 정리는 항상 민수의 몫이었어요. 그 반복 속에서 민수는 점점 시간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병원 대기실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간호사의 호출 소리에 깜짝 놀랐겠어요.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낯설게 느껴질 만큼 정신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걸 자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각은 도움 요청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자신이 하루 정도 아무 말 없이 사라진다면 과연 누가 가장 먼저 불편해질까 하는 생각이었죠. 부모일지 형제일지 아니면 아무도 아닐지. 그 질문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민수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위험한 상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일부러 연락을 늦췄어요. 즉시 답하던 메시지를 몇 시간 뒤에 확인했죠. 하지만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형제들은 별말 없었고 부모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반응은 민수에게 묘한 확신을 줬죠. 자신이 없어도 문제는 잠시뿐이라는 잔인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전화가 걸려와요. 부모가 다니는 병원에서 상담을 한번 권유하고 싶다는 연락이었죠.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보호자의 상태가 많이 지쳐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처음으로 제3자가 민수의 상태를 정확히 짚은 순간이었어요.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전했을 때 반응은 차가웠어요. 괜히 이를 키울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이 돌아왔죠. 상담까지 받으면 문제가 있는 집안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알았어요. 이 집안에서 자신의 상태는 문제가 아니라 불편한 변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민수는 결심해요. 더 이상 아무에게도 기대하지 않겠다고요. 도움을 요청하지도 설명하지도 설득하지도 않겠다고요. 그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끝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 방식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이 순간이 조용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분기점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민수의 태도는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지친 표정도 초조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죠. 부모 앞에서도 형제들 앞에서도 민수는 늘 같은 표정으로 필요한 말만 정중하게 전했습니다. 그 차분함은 안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론에 도달한 사람의 태도에 가까웠어요. 아무도 그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느 날부터 집안의 모든 일정과 연락을 메모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부모의 병원 일정, 형제들의 방문 시간, 지출 내역, 요청 사항들까지요. 그 모습은 책임감 있어 보였고 부모는 오히려 안심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그 기록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었어요. 민수 자신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확인 작업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여전히 민수를 당연한 존재로 대했어요. 어느 주말 갑작스러운 부탁이 전해졌을 때도 민수는 망설이지 않고 알겠다고 답했죠. 그 반응에 형제들은 만족했고 통화는 금세 끝났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메모지에 작은 표시를 하나 남겼어요. 그 표시는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가족 단체방에 짧은 메시지를 남겨요. 다음 주에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모두가 모였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형제들은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고 부모 역시 대수롭지 않게 알겠다고 답했어요. 그 반응은 민수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올수록 민수의 일상은 더 규칙적으로 정리됐어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일정을 앞당겨 마무리했죠. 그 모습은 마치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되돌아갈 길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이 되었어요. 거실에는 부모와 형제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고 민수는 마지막으로 의자에 앉았죠. 그 장면은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평범한 풍경과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민수의 시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천히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억해 두려는 듯이요. 민수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부모의 건강 상태를 이야기했고 최근의 일정도 정리해서 설명했죠. 형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고 부모도 익숙한 표정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민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형제들 중 누군가는 자세를 고쳐 앉았고 부모는 민수를 바라봤죠. 민수는 숨을 고르고 준비해온 말을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맡아왔던 역할과 그로 인해 이뤄온 것들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듣는 듯 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말이 구체적으로 변할수록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죠. 날짜와 상황이 정확히 언급될 때마다 기억을 되짚는 기색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부모 역시 말없이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처음 느끼는 낯섦이 담겨 있었어요.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 민수는 조용히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이 자리는 부탁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하게 될 선택을 미리 알리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죠. 그 말에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봤고 부모의 표정에도 처음으로 불안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거실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죠. 그 침묵 속에서 민수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은 그 봉투를 바라볼 뿐 쉽게 손대지 못했어요. 민수는 차분하게 이 봉투가 부탁이나 항의가 아니라 결과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 말은 이 자리가 되돌릴 수 없는 순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의외의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부모의 생활 전반을 민수가 아닌 외부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이 담겨 있었죠. 돌봄의 방식, 책임의 분산, 연락 체계까지 모두 새로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이 선택이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설명은 차분했지만 형제들의 얼굴에는 당황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제야 형제들 중 한 명이 민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이건 자신들이 예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표정이었죠. 부모 역시 처음엔 이해하지 못한 듯 봉투와 민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당연히 맡아왔던 역할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이제는 모두가 직접 마주해야 한다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형제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나누자던 사람이
갑자기 민수가 아니라 형제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이죠. 누가, 앞으로 무엇을, 얼마나 맡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이 답해야 할 단계는 지났기 때문이죠. 그 침묵은 형제들에게 묘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모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서서히 번졌어요. 늘 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체계에서 빠져나간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민수는 그 불안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 모든 걸 떠안겠다는 선택지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그 말은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제야 형제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동안 민수가 감당해온 것들을 왜 이제야 이야기하느냐는 표정이었죠. 민수는 그 질문을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그 말은 책망도 원망도 아닌 사실의 전달이었어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부모의 돌봄 비용, 방식, 역할 분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자 형제들의 얼굴에는 부담이 선명해졌죠. 민수는 그 표정을 차분히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매일 마주해왔던 표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제야 형제들은 민수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버텨왔는지를 조금은 이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이해에 기대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의 공감이 상황을 되돌리지는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민수는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 자신은 부모의 모든 결정에서 한 발 물러나겠다고 차분히 선언했습니다. 그 말은 거부가 아니라 종료였어요.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어요. 이 집안에서 가장 약해 보였던 사람이 사실은 구조를 떠받치던 유일한 중심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이 스스로 빠져나오는 순간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진다는 사실도요. 민수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더 이상 손해를 감수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을 뿐이었죠. 그 선택은 조용했지만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의 구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군가는 갑작스레 늘어난 책임에 불편함을 느꼈고 누군가는 뒤늦게 후회를 떠안게 되었죠. 민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부모를 끝까지 모신 사람이 가장 크게 손해본다는 말은 그의 인생에서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조를 스스로 부숴버렸기 때문이에요. 민수와 형제들은 여전히 어색합니다. 명절에 모여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죠. 서로를 보는 눈에는 미안함과 서운함이 동시에 섞여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민수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역할이 나뉘어졌으니까요. 부모님은 가끔 민수를 원망했어요. 네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형과 누나가 번갈아 오면서 부모님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민수 혼자 모든 것을 해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과했는지를요. 민수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늦게 결정한 건 아닐까? 20년이 너무 긴 시간이었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해요. 그래도 이제라도 한 게 다행이다 라고요. 민수는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모님 걱정이 마음 한편에 있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지워가며 살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민수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이 누군가의 부모라면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의지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형제라면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민수라면 당신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효도는 당신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수는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이런 현실은 허구가 아닙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혼자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괜찮습니까? 당신 자신은 괜찮습니까? 이제 이야기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